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강은주 여사는 전화를 끊고 즉시 자신의 비서실 직속 보안팀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젯밤 박소연 대리가 일하는 사무실 건물의 모든 CCTV와 네트워크 접속 기록을 샅샅이 뒤지세요. 먼지 한 톨도 놓치지 말고요. 강은주 여사의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35만 원을 내밀던 소연의 그 순수했던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좁은 방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산업 스파이라는 끔찍한 누명은 대기 발령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책상을 치워버렸습니다.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습니다. 세상은 순식간에 소연을 배신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민준이 매일같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연아, 문 좀 열어줘. 내가 다 해결할게. 내 말 믿지? 민준은 자신이 아는 모든 변호사를 동원해 증거를 뒤집으려 애썼지만 최유진이 심어놓은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오히려 민준이 나설수록 태성그룹 후계자가 약혼녀를 감싸기 위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더러운 소문만 무성해졌습니다. 소연은 민준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곁에 있는 한민준까지 위험해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연은 할아버지와 함께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시계 수리점은 이미 쑥대밭이 되어 문을 닫은 후였습니다.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 했습니다. 소연이 낡은 옷가지들을 상자에 담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은 며칠 밤낮을 울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소연아, 이거 내 아버지 유품이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챙겨야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도망쳐야 하다니. 소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는 조명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작업복이 접혀져 있었고 그 위로 낡은 공로패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연이 작업복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자 그 아래 낡은 앨범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표지는 해지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소연이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소연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어린 자신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앨범의 마지막 장, 소연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낯선 여성 한 명과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작업복을 입은 채였지만 그 모습이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이가 다 보이도록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옆에 여성 역시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아버지 옆에 낯선 여성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강은주 여사의 모습과도 조금 닮은 듯 했습니다. 소연은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사랑해준 아버지가 지금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같은 시각 태성그룹의 꼭대기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강은주 여사는 자신의 직속 보안팀장에게서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어젯밤 박소연 대리가 일하는 사무실 건물의 모든 CCTV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보안팀장이 거대한 모니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새벽 2시 14분입니다. 건물 뒤편 CCTV의 유일한 사각지대인 환풍구를 통해
신원 미상의 여성이 잠입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고양이처럼 민첩하게 사무실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렸지만 그 체형과 걸음걸이, 값비싼 구두는 분명했습니다. 잠입한 여성은 정확히 박소연 대리의 컴퓨터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USB를 꽂았습니다. 모든 범행에 걸린 시간은 1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영상 속 여성의 신원은 최유진 씨가 확실합니다. 그녀가 신었던 구두는 지난주 패션쇼에서 선보인 한정판 모델로 국내 구매자는 최유진 씨를 포함해 단 3명뿐이었습니다. 강은주 여사의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보안팀장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감사팀에 접수된 익명 제보 전화는 최유진 씨의 비서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한여진 여사께서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강은주 여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35만 원을 쥐어주던 소연의 그 순수하고 맑았던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은주 여사는 자신의 사람 보는 눈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글거리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은주 여사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최 이사에게였습니다. 최 이사님이신가요? 저 강은주입니다. 아, 강 회장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당장 태성그룹과의 모든 거래를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이유는 댁 따님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은주 여사는 최 이사가 무어라 변명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소연의 회사 사장에게였습니다. 김 사장님, 저 태성그룹의 강은주입니다. 네. 아, 예. 회장님, 어인 일이십니까? 김 사장의 목소리가 아첨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장님 메일로 파일 하나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강은주 여사는 보안팀이 정리한 증거자료 전부를 전송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이게 어찌된... 강은주 여사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제 며느리 될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아십니까?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박소연 대리의 결백을 사내에 공표하고 사장님과 감사팀장 전원이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네, 당연히 그래야죠. 만약 박소연 대리의 털끝 하나라도 더 건드리면 당신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태성그룹은 물론이고 이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 줄 아세요. 강은주 여사는 수화기를 세차게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소연은 회사로부터 긴급 복직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리둥절해서 회사에 출근하자 사장과 감사팀장 전원이 사무실 앞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연을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 대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사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는 소연의 결백을 증명하는 공지문과 특정인 최유진의 악의적인 모함이었다는 사실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제야 소연에게 다가와 미안했다며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 사람이 강은주 여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소연은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강은주 여사에게 어떻게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그 거대한 저택을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소연의 눈길이
아버지의 유품 상자에 머물렀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가 젊은 시절 상사에게서 선물 받아 가장 아꼈다는 낡은 만년필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들어져 세월의 흔적으로 검게 변했지만 여전히 묵직하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앨범도 함께 챙겼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올바르게 자랐다는 것을 아버지의 동료였을지도 모르는 강은주 여사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찾아간 강은주 여사의 저택, 거실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민주는 소연의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고 강은주 여사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여진 여사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조금 떨어진 소파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결혼을 막으려다 며느리 될 사람을 건드릴 뻔했다는 사실에 불쾌해하면서도 남편이 저 여자에게 휘둘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연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개 들게. 내가 내 며느리감을 못 알아볼 줄 알고. 강은주 여사가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저희 아버지가 평생 아끼시던 물건입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소연이 두 손으로 낡은 만년필을 내밀었습니다. 강은주 여사는 그저 낡은 만년필이려니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년필의 뚜껑 부분에 새겨진 작은 독수리 표식을 본 순간 강은주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자신이 일했던 회사의 상징이었습니다. 강은주 여사가 다급하게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박철수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철수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강은주 여사가 숨을 헉하고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헐떡였습니다. 박 대리님. 강은주 여사는 다급하게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아버님 사진이라도 있나요? 소연은 마침 품속에 넣어두었던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강은주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사진을 받아든 강은주 여사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작업복을 입은 젊은 여성, 바로 자신의 20대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자신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 박철수 대리였습니다. 강은주 여사의 손에서 앨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여진 여사와 민준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주 씨, 왜 그래요? 어머니. 강은주 여사는 두 사람을 밀어내고 소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박 대리님. 강은주 여사의 목소리가 울음에 잠겼습니다. 수십 년 전, 내가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큰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내가 그 깊은 잔해 속에 깔려 죽을 뻔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그날의 공포로 떨렸습니다.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았어요. 다들 포기했죠. 그런데 그분이, 박 대리님이 포기하지 않고 맨손으로 잔해를 파내며 나를 찾아냈어요. 강은주 여사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나를 거의 다 끌어냈을 때 두 번째 붕괴가 시작됐어요. 거대한 철골이 나를 향해 떨어졌죠.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박 대리님이, 그분이 나를 밀쳐내고 대신 그 철골을. 강은주 여사는 소연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그분은 나를 구하고 대신 크게 다쳤어요. 그 후유증으로 몸이 안 좋아져서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만 듣고 내가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 가족을 찾아 헤맸는데 강은주 여사는 소연의 얼굴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내 생명의 은인 박 대리님의 외동딸이었구나. 내 은인의 딸이 35만 원으로 또 이 늙은이의 눈을 뜨게 했어. 이 충격적인 광경을 지켜보던 한여진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고 내쫓으려 했던 근본도 없는 천한 것이라고 불렀던 박소연이 바로 남편의 생명의 은인의 단 하나뿐인 혈육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은주 여사가 소연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겪은 고통들 모두 내 책임이에요. 소연도 눈물을 흘리며 강은주 여사를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자신이 구한 생명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되셨다는 걸 아시면요. 민주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여진 여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은주 여사가 소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이제부터 넌 내 딸이야. 진짜 딸이야. 내가 평생 찾아 헤맸던 은인의 딸이자 내 목숨을 2번이나 구해준 내 딸이야.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강은주 여사는 소연과 민준 그리고 한여진 여사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모두를 불렀습니다. 강은주 여사가 변호사가 내민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제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태성그룹 주식의 절반을 제 며느리 박소연에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그 선언은 거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소연이가 그런 걸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소연 역시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회장님, 저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소연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선의로 한 일의 대가가 주식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강은주 여사가 섭섭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연아, 이건 내 생명의 은혜를 갚는 거야. 턱없이 부족하지만. 아니에요, 회장님. 소연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의 생명은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소연이 민준과 이제는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한여진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미 회장님과 민준 씨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세상 그 어떤 재산보다 귀한 것을 얻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전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소연의 진심 어린 말에 한여진 여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소연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으시다면 그 돈 다른 곳에 써주시면 안 될까요? 강은주 여사가 의아해했습니다. 다른 곳이라니 어디에 말이니? 제가 회장님을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세요? 저는 그때 제 전 재산 35만 원을 드렸어요. 소연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그 35만 원이 없어서 하루하루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을 거예요.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어주세요. 35만 원의 작은 온기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재단 말이에요. 강은주 여사는 한참 동안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알겠어. 자네 뜻대로 하겠네. 변호사 들었지? 당장 서류 준비해. 며칠 뒤
태성그룹은 35만 원의 행복나눔재단 설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한여진 여사가 재단 이사장을 맡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값비싼 보석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재단의 파란색 조끼를 입고 그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다녔습니다. 차가운 사모님이 아닌 따뜻한 이사장님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재단의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행사장은 수백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은주 여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태성그룹 회장이 아니라 박소연이라는 한 여성의 시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는 민준과 소연 그리고 한여진 여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아내 소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소연의 배는 어느덧 출산을 앞두고 남산만큼 불러 있었습니다. 1년 전 저는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 며느리가 자신의 전 재산을 낯선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35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아직 선함이 남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강은주 여사가 소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아, 고맙다. 우리 가족을 살렸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어. 행사가 끝나고 네 사람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소연의 할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며 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강은주 여사와 한여진 여사, 민준과 만삭의 소연이 나란히 서서 줄을 선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과 국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이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다니 댁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소연이 민준을, 민준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35만 원으로 시작된 가족이에요. 소연이 내밀었던 그 작은 옹기는 한겨울 벤치 위의 여성을 구했습니다. 그 옹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던 재벌가를 하나로 녹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따뜻한 불씨는 수천 개의 밥그릇에 담겨 더 큰 사랑이 되어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환하게 웃으며 밥을 푸는 네 가족과 그들을 축복하며 따뜻한 밥을 받아드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비추며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